길거리에서 어묵을 팔던 소년이 백만장자의 손자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밝혀낸 숨겨진 가족의 비밀. 과연 이 만남은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길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 명동, 밤거리는 붉은 네온빛과 가로등 불빛에 물들어 있었다. 찬바람이 포장마차 비닐 천막을 흔들며 지나갔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한 소년이 작은 손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어묵 하나 사세요. 따끈한 국물도 서비스로 드려요. 12살 정태영은 작은 체구에 헐렁한 점퍼를 걸친 채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가 끝나면 늘 와서 엄마를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빨리 커서 엄마를 더 도와드리고 싶었다. 포장마차 뒤편에서는 어머니 정미숙이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적고 있었다. 그녀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을 안 했다.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말했다. 태영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감기 걸린다. 하지만 태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따라 손님이 뜸했다. 명동 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지만 포장마차 앞을 지나치는 이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들리는 척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나중에 올게요라며 지나쳤다. 하지만 태영은 안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였다. 포장마차 옆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멈춰섰다.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기품 있는 노신사가 내렸다. 검은색 롱코트를 걸친 백발의 남성이었다. 그의 옆에는 서양인 중년 남성이 함께였다. 이곳이 명동 포장마차 거리인가? 중후한 목소리였다. 그의 어조에는 묘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최명석, 글로벌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재벌 회장, 대한민국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태영은 그 이름을 몰랐지만 주변 상인들은 그를 보자마자 수군거렸다. 아니, 저분이 왜 여기까지? 대단한 양반인데? 호텔 회장이 명동 포장마차에 올 일이 있나? 하지만 오늘 최명석은 우연히 이곳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외국 바이어를 접대 중이었다. 명석의 글로벌 호텔 체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였고 오늘 그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바이어는 전통적인 한국의 길거리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했고 직원들이 대신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최명석은 직접 가이드를 하기로 했다. 이 정도 정성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는 수십 년 만에 명동거리로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곳이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문화입니다. 최명석은 유창한 영어로 바이어에게 설명하며 포장마차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명동 이곳은 젊은 시절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되새길 틈도 없이 바이어가 포장마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곳에서 한번 먹어보지. 바이어가 흥미를 보이자 최명석은 가볍게 웃으며 어묵 2개를 주문했다. 태영은 잽싸게 어묵을 그릇에 담아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국물도 뜨끈해요. 최명석은 무심코 지갑을 꺼내 계산하려다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 바닥에 닿으며 안에 있던 내용물 일부가 튕겨나왔다. 태영은 얼른 지갑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태영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이게 뭐지? 태영은 손을 떨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주머니에서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던 외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틀림없었다. 같은 미소, 같은 눈매, 같은 목걸이까지. 태영은 숨을 삼켰다.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재벌 회장의 지갑 속에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외할머니 사진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늘 봐왔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다. 똑같은 사진이었다. 바이어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영은 지갑을 든 채 최명석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외할머니 사진인데요? 최명석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뜻밖의 장소에서 되살아났다. 최명석은 태영의 손에 들린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여인, 낡은 흑백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녀. 경숙이. 입안에서 맴도는 이름이 너무도 오랜만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전 명동 거리를 처음 찾았던 그날부터 이곳은 늘 어딘가 아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설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소년이 그녀의 손자라고? 회장님? 바이어가 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아, 미안합니다. 최명석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지갑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태영은 그대로 멈춰서서 두 손의 사진을 꼭 쥔 채 물었다. 이거 정말 우리 외할머니 맞죠? 목소리에는 확신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순간 최명석의 머릿속에는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50년 전 따뜻한 햇살이 부엌 뒷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재벌가의 크고 웅장한 저택, 그 한쪽에 자리한 작은 부엌방. 그곳에는 어린 소년과 한 소녀가 함께 앉아 있었다. 명석 오빠, 나도 먹어도 돼? 해맑은 미소를 띤 작은 소녀 8살 윤경숙이 말했다. 그녀는 조그만 손으로 조심스레 떡 한 조각을 집었다. 10살의 명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먹어.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경숙의 어머니는 최 회장 댁에서 참모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부엌방에서 생활하며 어려서부터 최명석과 함께 자랐다. 오빠,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큰 집에서 살까? 응, 난 꼭 우리 엄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두 아이는 부엌 뒷마당에서 허물없이 뛰어놀았다. 비 오는 날이면 함께 장독대 밑에 숨고, 겨울이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체온을 나누었다. 그러나 평화롭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 후 경숙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경숙은 갈 곳이 없었고 결국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한 경숙은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최명석은 그 사실을 듣고 어머니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엄마, 경숙이를 데려오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부엌대기 딸이 감히 도련님이랑 어울리려고 해? 그날 이후 최명석은 경숙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운명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어느 날 최명석은 우연히 대학 친구와 만나러 갔다가 명동의 작은 다방에 들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는 문득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서빙을 하던 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아득해졌다. 그가 잊으려 했던, 그리워했던 경숙이었다.
경수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오빠. 어린 시절 헤어진 후 한 번도 다시 볼 수 없었던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정말 너 맞니? 최명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갔다. 경숙은 한 걸음 물러서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여기? 아니, 그보다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야 찾았다는 안도감과 너무 늦어버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경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오래된 슬픔이 담긴 눈빛은 그녀의 표정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 최명석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귀엽던 소녀는 이제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때와 똑같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다방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던 것이 점점 길어졌고 어느새 서로를 찾는 사이가 되었다. 아저씨?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명석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눈앞의 소년,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스쳤다. 닮았다 경숙이를. 그는 손을 뻗어 태영이 들고 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오래전과 다름없는 그 미소가 사진 속에서 빛발해 있었다. 이거. 목소리가 잠겼다. 맞다. 태영의 숨이 멎었다. 눈앞의 노신사가 자신의 외할머니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 우리 외할머니를 아세요? 최명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외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단다. 태영의 눈이 흔들렸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최명석은 여전히 사진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동의 포장마차 앞 시끌벅적한 거리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내 외할머니가 경숙이가.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눈앞에서 어릴 적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엌방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소녀, 다방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성숙해진 그녀. 그리고 자신이 떠나보냈던 마지막 순간.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외할머니랑 아는 사이세요? 그제야 최명석은 정신을 차렸다.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닮았다. 태영의 눈매, 코선, 얼굴을 가득 채운 표정까지. 윤경숙의 젊은 시절 모습이 떠올랐다. 심장이 조여왔다. 어쩌면 그때 포장마차 안에서 태영의 어머니가 나왔다. 태영아,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최명석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태영의 어머니 정미숙.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 윤경숙을 닮아 있었다. 경숙이 딸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영과 정미숙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정미숙은 낯선 노인의 시선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저 사진이 왜? 태영이 급히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 지갑에서 이 사진이 나왔어. 우리 외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야. 정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며 사진을 확인했다. 엄마가 맞아. 틀림없어. 대체 저희 엄마랑 어떤 사이였죠? 최명숙은 바이어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서를 시켜
다른 곳을 관광할 수 있도록 보냈다. 그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 보니 생각이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다. 그 시절 다방에서 제외한 후 최명석과 윤경숙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며 어린 시절 함께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너를 다시 만날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오빠.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고 서로를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재벌가의 반대는 거셌다. 그 여자와 당장 헤어져. 집안에 체면이 걸린 문제야. 내가 감히 부엌대기 딸과 결혼을 해? 최명석은 맞섰다. 그러나 경숙이에게까지 찾아가 모욕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절망스러웠다. 아직 힘없는 젊은 도련님 주제인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렇게 결국 부모의 압력에 못 이겨 윤경숙에게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경숙아. 나 이겨낼 수가 없었어. 윤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떠났고 최명석은 한동안 술에 의존하며 살아갔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몰랐다. 윤경숙이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포장마차 앞 정막이 흘렀다. 최명석은 여전히 손에 사진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경숙, 그 이름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았다. 최명석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윤경숙을 사랑했다. 정미숙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럼 왜 우리 엄마는 평생 혼자였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죠? 그 순간 최명석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다. 그녀가 떠난 뒤 윤경숙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그녀를 찾고 싶다는 마음만 가졌지 그녀가 감당해야 했을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다. 포장마차 앞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명석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이제라도 너희를 지키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했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윤경숙을 떠나보낸 후 자신의 삶이 결코 완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돈도 성공도 명예도 그녀가 없는 인생은 늘 공허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태영.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존재. 태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미숙 역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최명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 그 순간 정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최명석은 놀란 듯 정미숙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엄마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겐 아빠가 없냐고. 그때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정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사람도 많이 아팠을 거야. 내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야. 최명석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미숙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을 쉽게 만들진 않았어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힘든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고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 최명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경숙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언젠가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숙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도울 수 있겠니? 정미숙은 그를 바라보았다.
도움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스스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숙은 너무나 담담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미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의 말에 정미숙이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어른스러워서 미숙은 당황했다. 외할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사람이라면 저도 한 번쯤 믿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최명석은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해맑은 소녀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였다. 최명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태영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태영은 아무 말 없이 최명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쑥스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그 순간 최명석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긴 세월 동안 쌓여왔던 후회와 슬픔이 마치 저 겨울바람 속으로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명동의 밤은 차가웠지만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최명석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태영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그 작은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단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서야 듣게 된 단어였다. 정미숙은 아직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그녀 역시 아들이 하는 말을 막지 않았다.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우리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최명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 묻어둔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최명석은 정미숙과 태영을 호텔로 초대했다. 초호와 스위트룸이었지만 정미숙은 불편한 듯했다. 우리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명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익숙해지면 된다. 그는 서랍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태영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경숙과 최명석이 남산에서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미숙이 숨을 삼켰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숙이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숙의 가슴이 미어졌다. 경숙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최명석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더구나. 내가 가진 것들 중 가장 소중했던 건 이미 오래전에 놓쳐버린 것이었단 걸.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윤경숙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어린 태영은 조용히 말했다. 외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제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최명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입을 때려다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너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다. 정미숙이 조용히 물었다. 어떤 일이요? 최명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일이 너희를 외면한 거더구나. 이제는 함께하고 싶다. 정미숙은 여전히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태영은 눈을 빛냈다. 그럼 우리 같이 밥부터 먹어요. 그 순간 최명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같이 밥부터 먹자. 그날 이후 최명석은 점점 더 태영과 가까워졌다. 그는 호텔 본사에 정미숙과 태영을 초대했고 자신의 집에도 데려가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다. 특히 장남 최석훈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애가 갑자기 가족이라뇨. 말이 됩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최명석은 단호했다. 석훈아, 나는 너의 어머니를 평생 신뢰했단다. 그리고 아내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나는 윤경숙을 사랑했다. 죽기 전에 나의 마지막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니? 그 한마디에 석훈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 어머니에게 다정했고 평생을 한결같이 여자 문제가 없던 아버지였다. 몇 개월 후 태영은 더 이상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팔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방과 후 할아버지와 함께 호텔을 둘러보며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정미숙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호텔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만의 요리를 연구하며 꿈을 키워갔다. 그리고 어느 날 최명석이 태영을 불렀다. 태영아, 내 꿈이 뭐니? 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외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요. 그 순간 최명석은 윤경숙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곁에 있다면 꼭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다. 우리 태영이 참 잘 컸네. 명동의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태영은 더 이상 그곳에서 어묵을 팔지 않았다. 그는 최명석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미숙 역시 더 이상 힘겹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걸었다. 이제 그들의 미래는 함께였다.